지난번에 우주론과 자연관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앞에 이론. 앞에 이론. 그거는 이제 플라톤에 대한 거고, 장자도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또 기억이 또 되살아날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윤리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삶으로 구현할 건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장자 길쌤이 얘기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다르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저번 주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하나 저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이것도 좀 다른 느낌인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서구와 동양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시작을 먼저 좀 드릴까 해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자연관을 얘기를 하면서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자연관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등장했던 게 데미우르고스라는 제작자와 그 다음에 그 데미우르고스가 뭐를 설계도 삼아서 형상을 설계도 삼아서 뭐를 가지고 진료라는 거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그 본이 되어주는 그 설계도가 되어주는 형상,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걔가 다른 것과 구별시켜주는 것.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혼동되지 않게 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 이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동일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그 이데아에는 나 아닌 게 없는 거죠. 이데아라는 것은 올리 나로만, 온전히 나로만, 나 아닌 것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순정한 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동일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 아닌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형상은 영원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변화도 없이 영원한 것. 반면에 진료는 굉장히 이 형상과는 정반대의 편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운동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죠. 여기는 끊임없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방황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는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자기를 떠나는 운동이기도 하고 자기를 벗어나는 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면 이 생성하는 것, 영원하지 않고 생성하는 것과 영원한 것을 결합시키는 게 누구였죠? 데미우르고스가 이거를 결합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이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두 개의 힘,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질서 지우게 될 때 코스모스, 어떤 우주라고 하는 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 우주는 무엇과 무엇을 동시에 가져야 되죠? 이데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진료라고 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이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은 어차피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동을 하는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 순간 뭐를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동일성, 즉 이데아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 어떤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플라톤한테는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야. 영원한 것과 생성 변화하는 운동을. 그러면 생성 변화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뭐는 유지되는, 자기동일성은 유지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플라톤은 뭐라고 봤냐면 원운동이라고 봤어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왜 원운동이냐면 원을 돌아오면 다 어디로 오죠? 자기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라고 느끼는 이 끊임없는 어떤 운동이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순환 운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원운동,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끊임없는 운동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로 돌아오고 있다, 원운동이. 그래서 원운동은
끊임없이 자기로 돌아오는 운동이자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운동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다르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운동을 보는데 거기서는 운동 하나 끊임없이 자기 동일성을 지키고 있는 애.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면에서 결국엔 중심의 어떤 주체라는 혹은 나라는 실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정짓고 그런 걸 유지해 갈까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좀 고민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원운동의 이미지도 순환운동의 이미지하고는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면에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럼 이제 이런 자연관의 이 기본적인 모습이 그대로 윤리학과 정치학의 그 정치론에도 그대로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질서와 조화예요. 질서와 조화. 요게 뭐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 요게 이제 플라톤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장자할 때 막 그런 어떤 인위적인 질서 이런 거 안 되고 오히려 약간 무정부주의적이고 이런 거 엄청 비판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 양극단에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플라톤의 그러면 이제 그 윤리학과 이런 걸 들어가 보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하고 그 질문은 같이 공유하고 있죠. 좋은 삶이란 무언가? 탁월한 삶이란 무엇인가? 훌륭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가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소크라테스 때도 봤지만 이 좋은 삶, 탁월한 삶의 핵심적인 그 어떤 뭐 주체가 된다라고 할까요? 이것을 그 좋은 삶과 탁월한 삶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뭐라고 적었었죠? 소크라테스가? 뭐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돌보라고 했죠. 이게 우리한테는 영혼을 돌보지. 뭐 이게 이런 말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굉장히 다른 어떤 그 담론을 가지고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유체계. 영혼을 돌보라. 이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게 뭘까? 탁월한 삶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 대상이 되는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좋은 삶, 그 다음에 내 삶이 탁월하다라고 보장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지 않았다? 영혼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영혼이라는 게 뭔가 독자적이고 아주 특별한 어떤 그 대상으로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숨이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숨쉬다. 그러니까 어떤 호흡 이런 게 그냥 영혼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영롱할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정신의 그 순정함을 대표할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이에요. 푸시케라는 말 자체가 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다른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게 뭐였냐면 신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테네, 고대 그리스라는 게 다 어떤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잖아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그런 전사적인 신체성, 이런 것으로 이제 탁월함을 많이 얘기했고, 그래서 신체적인 강건함과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탁월한 전사의 덕목으로서 계속 얘기가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이 담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이걸 영혼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삶. 탁월한 삶이라는 건 영혼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만 해도 영혼이 어떤 거다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하거나 그걸 탐색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아니야. 신체성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이야. 삶은. 이렇게 얘기한 건 있지만 그럼 영혼이라는 게 어떤 건데? 영혼을 돌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이거를 다 마련한 게 누구냐?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고 그리고 영혼이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의 인식의 중심이고 지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감정의 주체가 되고 행동의 주체가 되는 어떤 영혼, 어떤 것으로서의 영혼, 이걸 얘기한 거는 사실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에 오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어떤 그 뭐 신체적인 숨쉬는 운동, 호흡 운동 이걸 떠나서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로 올라오게 돼요. 생명의 근본적인 원리. 이게 그 영혼이 갖고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떤 영혼이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플라톤에 오면은 영혼이라는 게 이제 생명의 원리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상도 굉장히 격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영혼 자체가 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아다. 뭐 혹은 존재다. 내 존재를 말해주는 건 뭘까?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아침에 올 때 막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막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좀 비춰줬으면 하는 것들 뭐 나를 어쨌든 뭐 깔끔하게 이제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막 몸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나는 어디에 있다고 계속 느끼는 거냐면 내 신체성에 있다고 느끼는 거, 내 신체에 있다고, 몸에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막 영혼을 이렇게 꾸미고 나오지 않잖아요. 내 영혼에 먼지가 있나? 오늘은 좀 털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얘를 어떻게 좀 잘 좀 꾸며볼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뭐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하듯이 영혼을 대해본 적이 없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이 나야. 영혼이 나의 존재를 말해줘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 아무도 영혼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고 어디를 나라고 생각해서 꾸미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데 영혼은 진짜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톤 시대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플라톤은 나, 존재.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를 보려면 저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 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와요. 이렇게 이제 영혼이 아주 위상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와 영혼이라는 이분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뉘앙스까지 갖게 되냐면 신체란 영혼의 수단이다. 내 영혼을 맑게 보여주고 맑게 가꾸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신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주체, 그 다음에 윤리적 삶의 주체,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영혼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전에 이제 전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신체를 단련하고 막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균형 있는 몸매를 가꾸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균형 있는 영혼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을 막 만들고 뭐 근육이랑 근육이고 또 영혼을 이렇게 돌보는 일. 그래서 결국 나를 돌본다는 거는 영혼을 돌보는 일. 이렇게 되겠죠. 너의 존재를 영혼을 돌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돌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배려한다. 자기를 배려한다. 자기를 만들어간다. 자기를 아낀다. 라는 것은 뭐를 아껴라? 너의 영혼을 아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많이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을 진짜 아끼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이럴 때 내 영혼이 막 다 갈기갈기 찢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 내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튼 이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고 나의 존재를 내 삶을 갖고 나간다. 내 삶을 탁월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를 탁월하게 만든다? 영혼의 탁월함을 가꾸는 거죠. 이 탁월함이라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랫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덕. 같은 말이에요. 덕. 그런데 이거 생각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탁월하다. 그냥 이렇게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두장이가 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구두를 굉장히 잘 우리가 편안하게 구두다운 정말로 이게 우리 신발로서 아주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게 아랫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맞춰서 그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게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의 덕스러움은 뭐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전쟁을 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야. 그럼 그 요리사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어요? 요리를 잘 만드는 거.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도 아주 맛깔난 음식을 할 수 있으면 그는 정말 탁월한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탁월함은 단 그것과의 차이에서 영혼의 탁월함은 뭐가 돼 있어요? 나의 존재, 나의 삶이 잘 굴러가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아름답게 굴러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런 면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누가 갖고 있게 되는 거? 영혼이 갖고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영혼의 탁월함, 아랫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거를 되게 막 추상적인 이런 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각자의 기능,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때 그는 덕스럽다. 탁월하다. 나 아버지야.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움을 잘해. 그럼 그는 덕스러운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나 학생이야. 학생으로서 학생다움으로서 막 뿜뿜해. 그럼 그는 가장 탁월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이거의 폭이 더 넓을 뿐이죠. 이거는 존재 전체를, 삶 전반을 아우르는 탁월함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은 영혼을 구체적으로 영혼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의 시대나 이때까지도 소크라테스 전까지도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활동이 필요하고 전사로서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용기 이것도 따로 떨어지고 지성 이런 거 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플라톤은 다 영혼으로 모아요. 그래서 영혼으로서 이거를 하나로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공부할 때는 이 구조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 플라톤한테 영혼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단일체가 아니라 복합체예요. 이게 아니라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치체로도 그대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으로 혹은 세 가지의 능력,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모인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냥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도 이렇게 오장육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복합적인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몸을 이루잖아요. 개체를 이루잖아요. 영혼도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도 그냥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갖고 있듯이 영혼도 몇 개의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플라톤은 몇 가지로 봤냐면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일단 복합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복합체로서 갖는 세 가지의 기능은 첫 번째가 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용기, 우리의 어떤 기운 이런 거랑 관련했는데 기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욕구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면서 여기에서 이성적인 부분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면 사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이성적인 것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분노랑 관련돼요. 분노. 근데 이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분개하는 마음이에요. 분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정의롭지 못한 거를 보고 막 화나고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냥 때려서 화나고 막 요 정도 말고 뭐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에 대한 이 분개하는 마음, 분한 마음을 이 기계적인 부분이 말하고요.
욕구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욕구랑 관련이 있어요. 신체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인 부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무엇에 자꾸 끌릴까? 그럼 뭐에 끌리겠어요? 지혜를 사랑한대요. 지혜에 끌려.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있으면 영혼마다 서로 다른 걸 욕망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위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위가 욕망하는 거랑 뇌가 욕망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배를 막 채우면 졸립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충돌을 한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오장육부도 서로 이게 기관이 다른 욕구를 갖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부분이 좋아하는 것은 명예, 예. 승리를 사랑해요. 이거.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전사 계급이 되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욕구가 좋아하는 건 돈, 이득 이런 거 사랑한대요. 이렇게. 우리 세 개의 부분은 우리 영혼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막 지혜도 사랑했다가 가끔 돈도 사랑했다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영혼이 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막 이것도 사랑했다, 분노 사랑했다, 돈 주면은 식고 막 이러는 거. 여러 영혼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성적인 부분은 불사의 것, 죽지 않는 거예요. 불사의 부분이고 요거는 사멸하는 것. 사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되죠. 그쵸?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기, 명예 이런 것들은 좀 육체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고 욕구는 더더욱 그런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신체적인 것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부분이 지혜와 사랑인데 결국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이 이 아랫대, 이 탁월함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이성으로서의 자기의 탁월함이 있고 기계적인 부분은 기계적인 분대로 자기의 탁월함이 있어요. 또 욕구적인 것도 욕구적인 것대로 자기의 탁월함이 있는데 이 탁월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성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 이것이 각각의 탁월함을 가능하게 해줘요. 각각의 탁월함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적절한 지혜가 없으면 용기는 뭐가 되죠? 그냥 만용이 되거나 아니면 비겁함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한테 지혜가 없으면 신체적인 욕구는 뭐가 되죠? 탐욕이 되거나 탐식이 되거나 지혜가 없으면 이 먹는 것도 돈도 뭐 구두쇠가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탐욕스러운 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도 욕구적인 부분도 적절하게 자기의 아랫대로서의 이걸 발휘하려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성적인 부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통치의 의미인 거죠. 얘네들이 이 이성적인 부분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 영혼 안에서 누가 리더가 돼? 얘가 리더가 돼서 얘네들한테 이 지혜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기계적인 부분, 너의 탁월함은 너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려면 너다워지려면 너다움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혜라는 거, 너다움이라고 하는 이거 있었잖아요. 이 다움. 다움을 말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걸 이데아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 이데아에 대한 파악인 거예요. 자, 이 기계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이데아. 그 다음에 욕구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 이데아. 그 다움. 그것만이 가진 그 다움을 말해주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용기의 본질은 뭘까? 욕구의 본질은 뭘까? 그러니까 사실 밥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막 과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 각각이 자기의 탁월함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의 통치와 리더를 통해서 영혼적인 부분이 각자의 탁월함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식이 영혼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영혼의 건강이다. 자기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건강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다. 영혼의 건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 세 부분 심플하죠? 저게 계속 저 세 부분 내려가요. 근데 이성적인 부분은 그 티마이오스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예. 기계적인 부분,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 분노가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요? 심장에서 일어나잖아. 여기에요, 기계적인 부분. 욕구, 다 배고파. 막 아랫도리가 약간 이렇게 막 행경막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3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것이 명확하게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복합적으로 다원적으로 저 영혼의 기능들이 나눠져 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성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나머지의 것들은 이 이성적인 것이 리드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죠?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중심과 부차적인 것, 그 다음에 이성이 잡은 이 방향성, 이것을 갖도록 하는 것, 이렇게 영혼이 그런 방향성과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 이거를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정의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표현이 이상할 거예요. 이런 영혼의 건강과 이런 게 조화, 질서인데, 이 조화와 질서라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조화와 질서거든요. 조화와 질서라는 게 이 중심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는 것,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 왜 정의로운 거냐면 각각이 자기의 탁월함을 자기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고유성이 있어. 그 고유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주면 이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쵸? 내가 여성이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에서 나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각각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자기의 이것을 다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으면 정의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 정의를 다룬 책이 우리가 그 유명한 국가라고 부르는 책,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폴리테이아, 원래 제목은 폴리테이아인데, 이 폴리테이아의 출발이 뭐냐면 정의로운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의 정의로움은 뭐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하죠. 정의로운 영혼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막 화낼 수 있고 돈을 몇백억을 몇 조를 거기다 쓴단 말이야, 이런 거에 말도 안 돼,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거를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은 그 기계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각각 복합체로서의 영혼이 각자의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 몸이, 내 영혼이 잘 질서지어져 있는 것, 이게 정의로운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그 공화국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너무 좀 작아. 한 사람은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영역이 작으니 이거를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해 보세.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국가는 사람보다 크니까 들여다보기 쉽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이 갑자기 영혼 얘기하다 국가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플라톤이 보여주는 생각이죠. 영혼의 정의로움과 국가의 정의로움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 폴리스라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데 영혼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정의롭다는 건 무엇을 구현시켰을 때 국가가 정의로운 거예요? 영혼의 정의를 실현시켰을 때. 그 다음에 영혼의 정의는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폴리스의 정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정치는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지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라톤은 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는 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과 완전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치적 측면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게 이제 국가의 이제 그 초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폴리스는 사실 이렇게 말하죠. 이상국가라고.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데아로서의 국가예요. 이데아로서의 국가. 그러니까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구현될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상적이라는 게. 근데 되게 재밌게도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의로운 국가는 이상일 뿐이야. 이데아일 뿐이야.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올 수 없어. 이미 아까도 그랬죠. 형상이 이 우주, 이 자연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과 만나야 돼? 이 진료와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형상 그 자체가 여기에서 펼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건 말 그대로 이데아일 뿐이에요. 이상일 뿐이에요. 이것은 현실 세계 그 자체에 그대로 구현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선 구현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구현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이상이에요. 그럼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데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이데아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점이라기보다 우리 현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바탕이자 이걸 추동하는 힘 같은 거예요. 이데아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해야 돼? 그건 아니야. 도착할 수도 없어.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세계를 그려나가고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겠어? 그것으로서의 이데아예요. 비전으로서. 이거는 사실은 기하학적 마인드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삼각형, 정의가 뭐죠? 세각의 합이 180도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180도 이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이 삼각형의 이데아는 뭐냐면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 정말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180도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없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건 삼각형이야 구별도 하고 이 삼각형을 그려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데아는 이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방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를 목적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라톤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본 같은 거고 설계도 같은 거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것이 다시 소화돼서 우리한테 들어올 것인지는 좀 다른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추동하는 힘, 어떤 비전 같은 거로 보면서 정치에 있어서도 이 세 부분으로 딱 얘기해요. 정확하게. 굉장히 우리가 그 장자를 할 때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게 없어서 너무나 분석적이야. 걱정돼. 분석적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나눌 때 자, 이성적인 부분이 바로 통치자 계급이 돼요.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에 이것이 이제 탁월하게 다른 것보다 더 탁월하게 드러나는 이 계급이 뭐가 되냐면 수호자 계급. 그러니까 군인이죠. 그 다음에 욕구적인 부분이 탁월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왔죠.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실현하는 거죠.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에. 그래서 이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여기서 돈. 그 다음에 수호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는 일이죠. 국가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다? 명예. 그쵸? 군인들. 명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통치자 계급이 중요한 것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사회를 통합하고 조화롭게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거죠. 지혜. 네. 이렇게. 그래서 통치자 계급은 이 지혜의 담지자가 돼야 돼요. 지혜의 담지자. 그러니까 이 지혜의 담지자가 된다는 건 플라톤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철학자의 의미. 철학자의 의미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정치, 철인왕이라고 하는 게 그는 뭐의 탁월함에 대해서 끌리고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데아와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탁월함을 가진 자. 그가 통치자로서의 이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학자가 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철인정치라든지 철인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인왕은 엄청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계속 공부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약간 조선시대 왕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가장 지혜를 사랑하는 이가 전체를 이 사회 폴리스 전체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런 리더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게 국가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리더가 되기 위한 그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그 가족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이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성욕을 자제시키는 거. 이거. 거의 수행자 계급을 만드는 것 같기는. 그렇게 해서 가족주의와 돈과 그 다음에 성욕.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감정서, 희노애락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지혜에 대한 희노애락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그럴 때, 이거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본성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플라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의 신분제를 고착시키고 위계적 질서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하는 것은 맨 처음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그들의 본성이, 영혼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을 되게, 어떤 애는 막 은행놀이를 하면서 살아. 소꿉장난을 해도 은행놀이를 해. 어떤 애는 막 칼을 갖고 해. 어떤 애는 막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 본성에 기반해서 그들의 역할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적 본성으로 갖고 나온 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야 만족을 해요. 명예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 봐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명예에 욕심이 없을까? 오로지 돈만 밝힐까?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권력자들도 있잖아요. 반면에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은 진짜 관심이 없는데 명예가 건드려지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돈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배우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을 실현하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자연적 본성으로 각자가 다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욕망. 물론 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욕망의 다원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면 왜 난 명예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불행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 그 세 가지의 계층은 자연적 본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그 욕망을 탁월하게 실현시켜 나가도록 사회를 조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철인 정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쨌든 명예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혜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아까도 영혼의 복합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단일체로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고대 그리스까지만 와도 단일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인간의 삶은 복합체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져요. 이게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정의는 하나의 단일한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서로 갈등되기도 하고 또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다양한 욕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체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그걸 기본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플라톤한테는. 그래서 영혼도 일종의 폴리스가 있는 거고 사회도 하나의 폴리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이 세 가지 다 욕망이 있지만 뭐가 도드라지게 자연적 본성으로 이거가 도드라지게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지혜의 리드를 받아서 이거를 탁월하게 행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것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욕망을 온전히 다 실현시켜서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플라톤한테는 뭐가 있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이성의 통치. 이게 사회로 오면 누구의 통치예요? 철학자의 통치,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통치. 이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따라야 되고 또 이것이 잡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한테 정의란 뭘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중심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질 때 영혼에서도 사회에서도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왜? 그럴 때 각자가 혹은 각 부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함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방향성과 중심이 없어. 어떤 게 본인지 말인지가 없고 어떤 게 앞뒤인지도 없고 어떤 게 위아래인지도 없어. 이런 상태에 대해서 플라톤은 극도로 부정적인 정치체제를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평등. 뭔가가 리드하지 않아. 그리고 다 평등하다 그래. 이거 이상해. 이거.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는 자유. 이거 이상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보통의 평등과 자유는 플라톤한테 이게 민주정의 모습인데 여기야말로 우리가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우리가 관심도 평등하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즐거운 것도 평등해졌대, 이제. 자기가 뭐에 재밌어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혜를 막 사랑해서 그걸 만나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혜도 좀 사랑했다, 얘도 좀 좋아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써왔거든요. 이렇게 이 영혼이 평등한 사람들은 그는 또한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욕구에 영합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술에 취하여 아울로스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다시 물만 마시며 살을 빼다간 어떤 때는 다시 신체 단련을 하네. 그런가 하면 게으름을 피우며 만사에 무관심해지는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에 몰두하기도 하네. 또한 자주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하기도 하네. 그리고 전쟁에 숙달한 사람들이 부러우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네. 그는 삶에서 아무런 질서도 필연성도 없으나 그는 이 삶을 즐겁고 자유로우며 축복받은 것이라고 부르며 평생토록 이 삶을 살아가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장으로서의 평등이든 영혼의 평등이든 어떤 중심이 없어, 삶이. 이런 거에 대해서 플라톤은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돼. 이런 게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끄달려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으면, 자기 방향성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좋다고 그러면 돈에 가서 한번 뻘떡. 전쟁이 좋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떡벌떡.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 그 다음에 자기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삶이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원인이 돼서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자, 욕망의 노예가 된 자로 대표적인 자로 얘기하는 게 플라톤은 누구냐면 참주라고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주, 독재자, 폭군들이야말로 욕망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뭐로 질서지어져 있지 않아요? 이성을 통해서 영혼이 질서지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겠지만 폭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덕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감잡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참주라고 하는 혹은 독재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영혼의 중심이 없고 질서 지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이렇게 될 때 가장 그를 휘두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욕구적인 부분에 끊임없이 계속 끄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체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은 참 이 독재자가 진짜 권력이 있는 자, 진짜 탁월한 자, 진짜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무력한 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자.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 된다는 거야. 자기 영혼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한테는 욕구적인 부분이 가장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독재자들은 뭘 원해. 뭘 막 더 갖고 싶어 해. 이거를 플라톤은 뭐라고 말하면 이걸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필요해. 뭘 해도 부족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자로서의 참주.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난이 따로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는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참주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귀족. 귀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자. 그러니까 아까 영혼이 어떻게 하면 고귀해질까, 탁월해질까 그랬잖아요. 가장 영혼이 탁월한 자, 이걸 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이 시간성을 타오면서 뭔가 이제 혈통, 신분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 지금 플라톤이 얘기하는 고귀한 자,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 잘 조직되어 있는 자, 하여 스스로를 뭐의 통치로 이끌 수 있는 자, 스스로의 영혼을 이성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 그 방향성을 명확히 갖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인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고귀한 자, 스스로를 이성에 의해 통치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럴 때 이성이 말하고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냉정하고 막 뭔가 이 차갑고 이런 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혜. 어떤 지혜? 각각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서로가 그리고 각자가 만족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성이라고 부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예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이 참 어렵죠. 본질을 어떻게 알까? 이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걸 알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양을 보실 때, 특히 니체 같은 걸 보실 때 귀족이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를 혈통과 신분적으로 다가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군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인 이런 거. 그런 말이 그 고대 그리스 아리안족한테 귀족이라는 말이 했어요. 고귀한 자라는 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고귀한 자, 귀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되게 분석적이잖아요. 여기는 매우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매우 혼돈 상태 그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서와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장자에게 있어서는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화롭다고 하는 것, 어떤 기준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조화롭게 하는 것, 이걸 부정하는 철학이 저는 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반대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원운동, 이 순환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씀드렸죠. 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이 장자에서는 이게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없음의 상태, 이건 그냥 없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없음, 경계가 없음이에요. 경계 없음.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감관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음이에요. 그죠? 감관으로도 감지할 수 없음. 그래서 그 없음에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생했어요. 나았어요. 이 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매우 잠재적인 거예요. 매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잠재태, 가능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수한 것들의 가능태. 그래서 거기서 낳은 거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게 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유는 그래서 만물의 어머니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만물의 근원은 무이다. 근데 이 무가 이제 유로 가죠. 유를 낳았죠. 그 유에서 유가 또 유를 막 낳잖아요. 매우 많은 유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건 만물의 어머니. 그래서 그 만물들이 이 유의 여러 부딪힘,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입자든 원자든 뭐 기든 이런 것들의 어떤 마주침에 의해서 매우 많은 만물들이, 무한한 만물들이 또 생성한다. 그죠? 근데 이것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생성된 만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라져요. 우리가 이산한다고 표현했고 성주개공이라는 불교식 표현을 하면 이루어지고 머물고 그 파괴되고 사라지고 이 성주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멸보다 더 적합한 언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무유에서 유에서 무로 가는 이 흐름 있잖아요. 이 과정.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이 흐름을 타는 거 이걸 뭐라고 할래? 이 순환 운동을 우리는 도라고 부르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도는 그냥 우리 신과 같은 초월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건 모든 만물에 앞서 있었어요. 이 도는. 이 도는 모든 만물에 앞서 있었지만 뭐라고 실체라고 부르기 매우 어려운 흐름이에요. 매우 어려운 흐름, 운동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추동하는 어떤 운동? 근데 이 운동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했다고 티를 안 내요. 아셨죠? 뭘 만들었다고 티를 안 내. 우리 여기서 생성된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마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지금. 이 도의 이미지. 이게 그래서 저절로 그러함이라고 자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연은 저절로 그러함인데 누가 그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신과 같은 초월자가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뭘 생성했지만 내가 생성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를 과시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게 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방향이 또 없어. 여기 방향성이 있잖아. 근데 여기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방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방향이 없다. 무방이라는 이 얘기를 그 장자를 읽다 보면 이 무방이라는 말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사실 이 방향이 없다는 이 말이 사실 주체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는 것. 근데 그것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만들어질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상태.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져 흩어지니까 이건 내가 여기에 어떤 이건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신은 인간을 창조했어. 이 창조한 인간은 내 소유가 되잖아. 그죠?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애초에 돈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 자연의 이미지예요. 그 자연의 속성은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나온 이 유의 세계는 지들끼리 또 어떻게 해요? 막 마주쳐서 뭔가를 계속 생성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느끼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과 힘들의 작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이 존재들은 어떻게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그렇지만 스스로 또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 사이에 여러분 위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아, 누가 뭘 목표를 갖고 뭐 의도를 갖고 방향을 갖고 중심을 주체를 뭐 심어줘야 뭐가 위계가 생길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중심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 상태. 그러면 각각의 존재들은 그래서 각각의 자기 고유성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간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랑 또 좀 대비해서 본다면 여기서는 좋은 삶이 있잖아요. 그죠? 플라톤에게는 올바른 삶이 있잖아요. 아까 탁월한 삶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에게는 절대적인 하나의 옳은 척도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삶,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단일한 척도, 혹은 획일화된 척도, 보편화된 척도로서의 어떤 옳은 삶, 그 다음에 좋은 삶, 이런 것은 없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을 갖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는 도대체 윤리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매우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와 조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혼돈이잖아요. 질서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걸 사설을 만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정합니다. 장자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연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야 자연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포용하는데 저대로 살도록 하는 힘을 줬어요. 자연이. 우리에게는 그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옳은 삶,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집단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옳은 삶, 좋은 삶, 탁월한 삶. 이걸 만든 여러분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공자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인의라고 하는 이 좋은 삶의 이 척도, 장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공자님은 사실 이 인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매우 그 존재와 마주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율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겠지만 장자의 눈에 봤을 때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애초에 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동물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태어나선 차이가 있지만 그 원천으로 돌아가 보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차이도 위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 종 이런 차이조차 없어요. 여기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도 없어. 여러분 그 무에는 사계절 이변화도 없는 것. 그냥 흐름으로 있는 이 무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것도 사실은 구별되지 않은 상태. 모두가 그래서 하나인 상태. 이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경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 그래서 만물은 하나다. 이게 의도 없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원천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흐름, 경계 없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신이라고 하는 아까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잖아요. 근데 장자에게는 사실 이 영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정신이라고 하거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 이거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문 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심신은 하나예요. 이 원천은 같았어요. 이건 원천은 심신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재밌는 건 장자에서는 정신이 뭐가 되냐면 이 무의 세계에서 이 위의 세계에서 정신이었던 것이 다시 무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변화를 겪을 때 수레바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바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의 에너지와 물질의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이 아니다. 같다. 그러니까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무가 되는 이 차원은 그 형태는 달리하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유무는 하나다. 그리고 심신은 하나다. 이 하나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근데 계속 어떻게 하죠? 하나였는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종족의 개체성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만의 어떤 가치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한테 좋은 삶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공자가 대표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인간다움의 삶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우리가 보편화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다 통용되는 그 인간다움. 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도덕적인 이상주의라고 표현해요. 이 매우 도덕적인 이상주의는 모든 인간을 공통적으로 하나의 척도에 가두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배제된 또 다른 자연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존재들? 이 다른 존재들과 차별화하는 거고 또 인간을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간을 또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어떤 척도를 계속해서 만들게 됐기 때문에 사실 공자도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장자가 보기에 공자는 매우 진짜 의지가 넘치는 매우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자기 가치를 만들어낸 존재거든요.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긍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자가 만들어낸 이 인간다움이라는 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중심적인 것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인간 문명을 만든 거죠. 그죠? 오로지 인간을 위한 문명. 인간다움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러면 이거는 점점점 뭐하고 멀어져요? 우리의 근원하고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 원천이라고 하는 이 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매우 많은 소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어떤 차별과 소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소외, 이게 이 공통의 척도라고 하는 것, 척도의 어떤 단일화라고 하는 것, 제일 문제 삼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획일화하는 이 방식.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통의 척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게 하려고, 더 좋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경쟁. 그리고 경쟁하고 뭐 하죠? 전쟁을 하는. 전국시대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단일한 척도, 인간이 좋은 삶이라고 말한 혹은 이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또 다른 이런 어떤 단일한 척도에 다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인간 사회를 이렇게 질서 지을 때 우리가 어떤 단일한 척도로 질서 지을 때 오히려 뭐예요? 혼란이 더 생기지 않는가? 이게 장자가 그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가치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예요. 장자의 태도는 저는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그 이원화하고 이분화하는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쏙 들어오는 건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 아름다움을 단일화하면 어떻게 돼? 우리 다 강남 성형녀가 돼야 되나? 우리 모두 얼굴이 강남 성형녀로 그게 가장 아름다움이죠. 자,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뭔가 뭔가 떨어져. 뭔가 인물로 좀 떨어져. 뭔가 결격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뭐 또 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키가 여러분 큰 게 어느 게 적당한 키, 보기 좋은 키예요? 180? 그러면 180이 딱 기준이 됐어. 요 밑에는 다 어떻게 돼? 못난 애들이야. 오징어. 오징어. 다 우리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긍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단일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를 긍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 이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이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우 존재감이 떨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어떤 구도를 만든다는 게 그게 장자가 본 세상의 굉장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자는
궁금하네요. 그게 괜찮아서 그런지. 혼돈대로 인정하려면 그런데 장자가 또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제멋대로 생겨났지만 또 제멋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존재가 그냥 나 홀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우리는 모든 존재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연루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관계되어 있다. 근데 이 관계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말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로 묶어놓으면 거기서 매우 많은 소외가 생기고 구속이 생긴다. 속박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대로 자기를 긍정하면서. 사실 장자가 자유를 얘기했을 때는 스스로가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그 힘, 그것대로 사는 자유예요. 우리가 어떤 척도에 가두게 되면 나를 긍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맞추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를 맞추게 돼.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맞추게 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남에게 얽매여 보고 지금 우리한테 딱 해주는 얘기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로잡혀 만족하는 자는 남의 만족으로 흡족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욕망에 시달리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 자이며 또 남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스스로의 참된 즐거움이 없는 자이다. 이런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 없다면 여기서 도척과 백의는 본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척하고 백의는 매우 인간성이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백의 숙제는 알죠? 수양산 고사리 캐워 먹다가 고사리도 없어서 굶어 죽은 분 아시죠? 그 은나라 왕을 정벌하라고 하는 이 무왕과 누구죠? 강태공. 강태공이 이제 은나라 말기에 마지막 왕인 은나라 주왕이 너무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피폐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왕이 이제 안 되겠다. 은나라를 쳐야겠다. 하고 근데 그 무왕의 아버지 문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신주를 이렇게 말 앞에다 이 수레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정벌을 하러 떠날 때 이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바로 백입니다. 백이에요.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폭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뜻이 매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들은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백이가? 자기 뜻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사실은 수양산으로 운둔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옳은 일을 했죠. 그죠? 근데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장자가 매우 가격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면 막 헷갈릴 거예요. 도척은 어떤 애? 노나라에 강도질하는. 그래서 사람을 마구 죽여. 그래서 사람을 마구 죽여서 뭐예요? 도둑질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근데 얘도 본성을 잃은 거 맞죠? 이로움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니까. 근데 여기도 본성을 잃었어. 의로움 때문에 본성을 잃었어. 자기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 생을 돌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도척과 백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무왕과 도척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왕은 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의로움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또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고 매우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의로움을 세우느라고. 그러면 도척이 죽인 것과 무왕이 죽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다. 응? 인원수 차이가 인원수. 그쵸. 여기는 몇천 명이 죽을 거고, 여기는 몇십 명이 죽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몇십 명 죽인 도척이 더 난 거 아니야? 장자의 과격한, 장자를 쓴 이어간 과격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 번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인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조차도 이 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달려가서 목숨을 버려. 그건 매우 본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뭐예요? 와, 도대체 옳음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죠?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구나.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면 이건 도척이 그 목숨을 앗아가는 거나 이들이 목숨을 앗아가거나 자기가 뺏기거나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차라리 그 옳음이라고 한 단일 가치를 정말 우리가 기꺼이 버릴 때 그렇다고 가치를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을 길러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오늘 플라톤을 들으니까 진짜 차이가 있다. 이게 좋은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로 따라와가 아니에요. 이건 각자의 생을 길러요. 각자가 자기 반응의 어떤 방식으로 자기 긍정의 방식으로 생을 기르는 것 이게 양생이구나. 그래서 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당연히 생을 길러야지 이랬는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을 기르는 것. 이거는 매우 삶의 차원에서 어떤 법칙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그 윤리라고 하는 어떤 기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의 차원에서 생을 기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옳은 삶 기준 이런 것들을 매우 배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장자는 사실 국가도 매우 부정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요? 진짜 단일 법제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다스려요. 그런 걸 이미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국가 차원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나키스트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는 국가 없이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거부해요. 치도.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 어떤 누군가가 아까 말한 그 통치자가 누군가 백성을 다스리거나 어떤 지도자가 그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 자기 생을 덜 가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 이것도 부정합니다. 이런 다스림 이건 매우 간섭이에요. 매우 간섭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생명력을 억압하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삶의 어떤 활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게 억압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러면 국가도 다스림도 거부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장자의 제물론에서 이 만물은 하나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였어요. 너와 난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 한 생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 이 만물은 하나에는 이미 그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 사유가. 너와 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 너의 삶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이 너한테 영향을 미쳐. 근데 이걸 제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가치, 윤리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이 생명을 돌본다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자와 만나야 돼. 그 타자와 만나는 방식이 그 제물론 끝에 여러분 그 나비가 장주가 되고 장주가 나비가 되는 호전몽 얘기는 들어보셨죠? 장주의 꿈에 장주가 나비가 돼서 완전히 너무너무 가볍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장주가 이제 딱 꿈에서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기 장주로 돌아왔죠. 그래서 내가 꿈에 나비가 됐구나. 근데 이건 장주만 그렇게 꾼 게 아니야. 나비도 자기가 잠자면서 어떻게 했을까? 장주가 되었던 거죠. 마치 꿈에서 나비는 장주가 되고 장주는 꿈에서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서로
변화되는 거. 이게 저는 이게 물의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가 만물대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만물대기. 그래서 사실은 서로의 리듬을 완전히 캐치하는 거예요. 이 나비가 살고, 나비의 어떤 생태, 아시죠? 나비의 어떤 그 생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캐치하는 거.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도 또한 뭐예요? 이 장주라는 존재의 어떤 그 리듬, 뭐 중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뭔가 케미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문과 소통이에요. 이 소통의 방식은 완전히 그 물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완전히 생리적이고 혹은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 매우 진짜 촉수를 거기다 딱 대고서 예민하게 아는 거예요. 매우 민감하게. 우리는 존재와 섞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물화가 돼서 서로가 나도 아니고 장주도 아니고 나비도 아닌 어떤 제3의 무엇인가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아마 삶의 양식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를 같이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주치는 그 존재와 그걸 만들어내야 돼. 매 순간 마주칠 때마다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우리는 사실 법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뭘 할 그런 어떤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장주도 제멋대로 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욕심대로 살면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도 다 고사해버려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이기심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기심을 내서 이 세상이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저절로 그런 존재들은 다 그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졌고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세상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주치는 뭐 단체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들과 내가 그게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일 수도 있어요. 땅일 수도 있어요. 이것과 나는 물화하는 것. 그래서 이 물화의 상태를 더 이제 표현을 잘하는 게 바로 그 포정해오라고 하는 이 포정해오의 그 고사가 그 양생편에 나오거든요. 이 포정이 뭐예요, 여러분? 요리사 혹은 백적. 이 사람은 소를 해체하는 사람, 소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포정의 그 소를 해체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낭송장자에서. 이 그 칼을 들고 해체를 하는데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자르는 것 같지가 않아.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정말 해체.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요리사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칼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막 뼈를 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소가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잘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가 안 보여. 이 소 자체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일까요? 거기 빈틈.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그걸 여기서는 리라고 표현했어요. 천리. 이 리가 옥에 있는 무늬를 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 리자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저절로 생겨난 어떤 결이에요. 자연의 결. 소에도 어떤 빈틈 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있는 빈틈. 그 근육과 근육 사이의 어떤 빈틈. 이것만 딱 느끼면 그런 것만 딱 감촉으로 알게 돼. 그래서 이 손목에 힘도 안 써. 칼이 있는데 날이 들어가는데 날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툭 열면 툭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그 문혜영이라는 사람이 이 포정해오의 이 소 해체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해온 지 19년.
19년 자기 칼은 지금 막 숫돌에서 마치 갈려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대. 뻥이 좀 세죠. 뻥이 좀 셉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써.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숫돌에서 방금 나온 말 같아요. 왜? 뼈를 안 쳐요. 근육을 안 잘라요. 그 틈새를 툭 들어가서 공략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하면 칼이 있어도 칼을 안 써요. 손목에 힘을 안 써도 돼요. 힘과 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가 말하는 무위예요. 무위. 애쓰지 않고 해. 억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애쓰지 않는다. 뭔가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체의식을 갖고 하지 않는다. 뭘 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의미를 사실 다 담고 있는 게 무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문해왕이와 양생의 도를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포정해오의 이 장면을 보고 아 나는 이제 양생의 도를 알았도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무라의 더 구체적인 버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천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뭐라고 이건 증득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신체적이고 진짜 정신적인 이 모든 것들과의 어떤 그 감흥소통이거든요. 완전히 그걸 터득한 상태에서 소를 해체하는 방식. 그래서 칼이 있어도 칼을 쓰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무위예요. 그게 양생의 도예요. 생을 기르는 도는 그런 거다. 그러면 문해군은 사실은 이 백정한테 백성을 다스리는 혹은 백성의 양생을 기르는 도 이걸 얻은 거예요.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백성의 천리, 그 결, 이런 거에 따라서 그들이 살도록 뭔가 그걸 환경을 펼쳐주는 거 외에 딴 건 없어요.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마 여기에 이제 그 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무라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물의 천리에 닿을 때, 거기하고 서로 감흥할 때 뭔가 제3의 삶의 양식이 탁 나오게 되는 생성하는 그것이 바로 무위의 삶이에요. 이거는 이 윤리는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어떤 가치에 머물고 고정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그 도에 따르는 삶이고 자연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에게 있어서 윤리는 뭐가 될까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삶. 그게 장자식의 어떤 윤리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존재에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우 우리가 자꾸 주체를 만들려고 그러고 자의식의 자아를 자꾸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에 매우 많이 나오는 말이 자아를 버려라. 여러분. 자아를 버려라. 그래서 그 자아를 버리는 그 말이 우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버렸어. 그게 뭐냐면 이 고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삐쩍 마른 나무예요. 뭔가 기름기도 막 물기도 하나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우리 이 몸에 갖고 있는 자아 의식 있잖아요. 이게 내 거야, 나야. 이 실체성 이것도 내려놓은 상태를 우리가 고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은 죄와 같아. 우리 이 정신에 얼마나 많은 자의식이 여러분이 있어요. 나라는 의식.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터득한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화됐던 거 혹은 받아들였던 지식,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해체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아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오상아뿐만 아니라 또 이 신제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마음의 목욕제계. 우리가 타자와 아무리 압독한 사람과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전제를 내려놓고 가야 돼. 난 올바른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도하겠어. 난 잘난 사람이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 이게 심제예요.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를 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심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존하려면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나라는 실체를 내려놔야 돼요. 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타자와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매우 많이 얘기하고 하나는 또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좌망이라고 하는. 이건 앉아서 잊었다예요. 자, 이거는 그 공자님과 아내라는 아주 그 공자가 총애했던 제자, 그 아내가 대화하는 건데 아내가 스승님한테 선생님 저는 얘를 잊었어요. 뭐 이렇게. 공자님이 열심히 정말 사자후를 토하면서 얘를 가르쳐 줬더니 저 얘를 잊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그래 괜찮아. 근데 공자님이 그래.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저 악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잊었다면 저는 좀 아마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공자님은 괜찮다. 근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스승님 저는 좌망했습니다. 그래. 아내라는 나를 잊었어요. 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크게 통하는 세계와 제가 하나가 됐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자연 우주의 어떤 기운하고 진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소통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내려놓을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진리야. 우리 여러 스승을 둬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어떤 스승도 우리가 도구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승이나 진리를 도구마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장자에는 이런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나를 다스리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 생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나한테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가치일까?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그 가치가 진짜 단일 가치가 좋은 건가? 이런 걸 한번 물어봐야죠. 그죠?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어떤 삶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해방이고 자유예요. 사실 그 장자는 자유를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의식에 갇히지 않고 누구하고나 사실은 감흥 가능한 존재가 돼서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 때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가라고 하는 주류의 길이 아닌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수가 될 자유 그리고 내가 집 한 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다 희생하면서 매우 가난한 자로 살고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없이 내가 집 지어서 나는 자발적 가난 내가 자발적 빈곤자가 되는 거. 근데 그게 너무 마음 편하고 오히려 거기서 풍요를 느끼거든요. 이런 어떤 다른 길.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원을 그리면서 사는 어떤 삶. 이걸 장자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게 윤리라면 윤리예요. 이게 존재의 윤리. 그래서 그 존재의 윤리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건 뭐 통치자, 뭐 철학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장자는 물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사람 아니면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자의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근데 그냥 보통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운명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리 하나를 안 줬어. 어떤 사람은 꼽주로 태어났어. 이 시대에. 근데 각자가 다 뭐예요? 다 자기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돌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정상 비정상이라는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쓸모 있으면 쓸모 없으면 없어요. 그죠? 나 타고난 나에게 맞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그게 바로 도자연입니다. 이게 아마 그 장자를 우리가 요즘 시대에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